그러면 이번에 다시 뭐죠? 엔트그룹. 네. 엔트그룹에 대해서 화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작년에 11월 5일에 원래 상장 예정이었다가 11월 3일에 상해 거래소 커트랑방하고 홍콩 거래소에서 잠정 유예한다는 공지가 나간 이후로 시장에 굉장한 샤크가 줬죠. 네. 왜냐면 그게 당시 엔티파이낸스 시가총액이 2조 위안, 원화로 한 340조 넘는 세계 최대 IPO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일이 발생 시장에서 엄청 충격을 오는데 당시의 이유가 뭐냐면 그게 11월 2일이거든요. 네. 11월 3일에 지금 정단이 되는데 11월 2일 중국에서 갑자기 은행보험감독위원회에서 이런 규정이 나갔어요. 온라인 대출 규제에 관한 그 정책 규제가 나갔어요. 그 뜻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상업은행이라든가 어디서 이렇게 대출해서 그걸 가지고 대출 상품을 내놓을 때 자기 자본의 1배 이상을 못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1배 이상 못 일으킨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엔티파이낸셜이 만약에 온라인 대출을 해주겠으면 네가 은행에 돈을 갖다가 해주든지 어쨌든 네 자기 자본의 1배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였고 그게 그 규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엔티파이낸셜이 주로 대출을 어떻게 엔티파이낸셜이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증권화로 만든 거예요. 수많은 대출 상품을 신용별로 이렇게 나눈 거죠. 나눠서 예를 들면 A 등급, B 등급 해서 옛날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거 네. 똑같은 거예요. 유동화증권 예, 만드는 대출 거. 상품을 갖다 유동화증권 상장시킨 거예요. 상장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주고 또 나눠가지고 또 상장 돈이 끊임없이 그거 한 100배 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도 원리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얘네들이 왜냐면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본 규제를 안 받는 거죠. BIS 규제를 8%라는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화를 돌려서 계속 이렇게 돌려서 실제는 예대 마진을 엄청 먹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대출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대 마진, 대출 15%, 17%였어요. 연 이자율이. 높았네요. 예. 그렇게 돈 벌었는데 이번에 아까 온라인 대출 규제에 나온 두 번째가 뭐냐면 증권화를 하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융자해서 대출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4배를 못 한다. 무슨 말이냐면 막 100배 넘게 했는데 이제 4번밖에 못 돌리는 거지, 그걸. 그렇게 규제가 나가버렸어요. 그게 작년 11월 2일에 나왔고요. 실제는 작년 7월에 무슨 규제가 나왔냐면 상업은행이 온라인 대출에 관한 규제가 잠정이의견이 나갔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게 뭐냐면 작년 7월에는 잠정이의견이 나왔어요. 잠정이의견이란 건 뭐냐면 의견을 듣는 거예요. 먼저 미리 내보내고 내내. 우리 공청회 하듯이. 네, 공청회 하듯이. 근데 며칠 전에 나온 거는 수정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온 게 뭐냐면 더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세 개의 지표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상업은행들이 이런 플랫폼 회사하고 합자로 이런 온라인 대출 회사를 하거나 뭐 할 때 상대방 파트너, 온라인 핀테크 회사가 같이 할 때 상대방도 자기 자본의 30%를 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원래는 상업은행 같이 하면은 쟤네는 돈 안 되고 기술만 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안 되고 100억짜리면 쟤네도 30억 내고 같이 온라인 대출 업무를 상업은행 같이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엔티파이낸셜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 돈이 안 내고 완전 은행 돈으로 대출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걔네도 그러니까 무슨 돈 벌려면 자기 돈도 좀 내고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30% 자기 자본금 내야 그걸 장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파트너한테 상업은행.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의 법인 등록지 있죠. 네. 예를 들면 엔티파이낸셜은 법인 등록지가 중경이에요. 총칭시 중경인데 이제는 어디에서 등록하면 어디에서만 장사를 해라는 거예요. 법인 등록지를. 자기 네. 옛날엔 전국구였지. 전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만 어차피 해라.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네가 중경에 그러니까 무슨 돈을 원래 전국으로 벌었는데 얘네 동네에서만 벌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하려면 각 지역마다 지점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러다 보면 자기 자본금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늘어나죠. 예, 그리고 자기 자본금도 엄청 늘어날 거고요.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 있잖아. 특히 지방은행이 주로 엔티파이낸셜을 협력했단 말이에요. 네. 5대 은행이 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로 작은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지방은행들도 너네가 중경시 지방은행 거기서만 대출을 해주라 하니까 이제는 합작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보면 사실 중국에서 전국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은행이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대 국유은행이죠. 네. 공상은행, 세계 1위, 중국 공산은 세계 1위 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건설은행, 세계 2위 은행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중국은행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외환은행, 한국 옛날 외환은행 같은 은행, 외환만 주로 하다가 지금 다 하는데 그게 중국은행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교통은행, 그렇죠? 그리고 농업은행. 얘네들이 중국이 5대 은행인데 얘네들만 전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주식제 은행 있어요. 쪼상잉하 이런 주식제 얘네들 전국구를 하는데 몇 개 없는데 얘네들만 전국 장사를 하게 해놨는데 갑자기 온라인 핀테크라는 회사가 있는 바람에 지방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여기 말하면 이런 얘네 온라인하고 핀테크에 손잡으면 전국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네. 결국 누구 빵을 건드린 거죠? 얘네 전국구 애들의 빵을 건드린 거죠. 그렇죠. 예, 원래는 정부에서 금융이라는 게 규제잖아요. 결국. 그렇죠. 얘네만 해라 이렇게 라이센스인데 그게 별로 무효화된 것처럼 의미 없게 되고 얘네들이 벌던 돈을 얘들이 뺏어가게 된 거죠. 특히 소비 대출 쪽이 엔티 파이낸스를 거의 50%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 수익률 얼마죠? 15에서 17%니까 근데 얘는 또 자본 규제도 안 받아. 왜냐면 그렇죠. 테크 회사니까. 그래서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왜 금융이 아니까 금융 규제는 안 맞고 장사는 전국구로 하면서 거의 리스크 없이 왜냐면 얘네들이 그 크레딧 레이팅을 갖고 있거든요. 온라인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데이터를 다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 5대 은행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데이터를 얘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 장악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중국의 대형 은행은 다 공산당 정부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란 거는 얘네들을 통해서 중국 금융시장을 컨트롤했는데 갑자기 빅테크라는 회사가 금융업을 하면서 오히려 10억 명의 신용을 다 장악해보면서 파워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협조하면 모르는데 중국의 어떤 금융 쪽에서 뭐 하겠다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얘네들 만약에 말을 안 들어주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금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통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하는 게 대출 업무잖아요. 그게 혹시 사고 왜냐면 터지면 돈은 결국 저축은행 돈으로 했잖아요. 지방은행 돈으로. 돈은 걔네 돈으로 장사하고 돈은 빅테크 회사가 벌어가고 리스크는 지방은행들이나 협력한 은행들이 돈은 걔네들이 내고 예를 들면 100억을 대출해줬는데 2%만 엔티 파이낸스를 내고 98%는 다 지방은행이 낸 거예요. 돈을. 남이 돈으로 장사를 해서 15, 17% 번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라고 하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내세운 명의가 뭐냐면 왜 상장 유예했냐? 내세운 명의가 사회적 레버리지를 높이고 시스템 금융위기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젊은 애들이 주로 이걸 통해서 소비 대출 만대를 해가지고 젊은 애 다 부채를 지게 하면서 사회적 시스템 위기를 높이고 있다라는 게 내세운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 보기에는 중국 정부 의미는 이거예요. 엔티 파이낸셜이 지금까지는 테크 회사로 규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테크 회사라는 게 몸값이 높게 받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식상에서 퍼를 보잖아요. 투자할 때 퍼. 네. 주가 수익률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업이 시가총액이 비싸냐 싸냐는 퍼로 보잖아요. P, 프라이스, E는 earning, 수익 나눈 시장 주식 가격 대비 그 창출한 수익 대비를 퍼로 보는데 퍼가 높다라는 거는 몸값이 높은 그렇죠. 거고 낮은 건데 시장에서 퍼를 높게 받으려면 테크라는 섹시한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 파이낸셜이 340조 우리 돈으로 340 넘는 IPO를 할 수가 그때 당시에 가능했던 거는 테크라는 섹시한 개념이 들어갔어요. 근데 금융업을 한다? 핀테크 기업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중국 정부 규제 당국 이민이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왜냐면 중국의 그런 전국구 은행들이 불만인 거예요. 우리는 은행이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고 금융 규제를 대잖아요. BIS도 8%를 맞춰야 되고 바젤 3가 나면 더 강해요. 또 규제가. 그럼 우리는 금융사기 때문에 이런 규제 저런 규제 금융은 규제란 말이에요. 규제잖아요. 근데 쟤네는 금융업을 하는데 규제를 하나도 안 받아. 왜? 테크니까. 그럼 우리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행 보험 감독이 나서서 Who are you? 넌 누구냐? 정리해라. 그래서 이번에 나왔어요. 뉴스도 나갔어요. 지금 정부에서 나간 뉴스 뜻은 뭐냐면 이제는 안티 파이낸셜을 같이
좀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금융 지주사로 변형시킨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던 그 보험이라든가 그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예금 업무나 대출 업무를 금융 지주사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테크 쪽은 테크로 분리해 놓는 거예요. 금융 지주사를 새로 만들어서 금융업을 다 담게 하고 금융 규제를 대는 거고, 테크는 테크대로 갈아입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거 테크대로 갈아입어. 그게 문제가 뭐죠? 아까 왜 퍼가 높다고 해야죠? 테크 때문에. 테크인데 금융을 하니까 퍼가 높았는데, 테크는 테크고 금융은 결국 중국의 상업 은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예, 낮잖아요. 지금 중국의 상원의 퍼가 한 2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5에서 25배 사이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 2조 위안이었는데 만약에 금융으로 상장하면 이게 상장한데도 한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이 몸값이 떨어지는 거죠. 테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테크란 개념을 넣어야 몸값을 높게 받는데. 10분의 1이라는 건 그러니까 몸값이 90%가 왜냐면 줄어든다. 지금 그렇죠. 왜냐면 지금 시중에 있는 지금 금융지사로 가버리면 그만한 업무를 하는 애들이 평균 중국의 시가총액 한 2천억 위안. 아까 2조 위안이라 했잖아. 상장할 때 그게 한 10분의 1 정도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그래도 다행인 건 거기에 뭐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 상장 직전에 그렇게 됐으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해요. 뭐냐면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그 룰이 없을 때 일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우리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 시작부터 이건 문제 있으니까 하지 마. 이 규제가 시작에서부터 그래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였고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였으니까, 중국이 그동안 이게 회색지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회색지대에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많은 걸 시도를 했고 혁신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 포괄금융, 핀테크는 포괄금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27억이 은행 계좌가 없어요. 은행을 거래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할 정도로 뭔가 상황이 안 좋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는 핀테크란 단어도 쓰고 테크핀이라고 쓰고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요즘에 CFI, DeFi라는 단어를 써요. DeFi. 지금 이렇게 뭐 너무 전문 용어 쓰면 또 좋아 안 하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핀테크라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이런 그 은행 계좌가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포괄금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삼성페이도 그렇고 지금 토스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런 건 핀테크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자들이나 일반인들 놀라요. 그게 한국의 제일 대표하는 핀테크, K뱅크, 카카오뱅크 다 핀테크인데 왜 핀테크 아니라고 합니까?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행 계좌 기반 서비스는요, 핀테크 아닙니다. 원래는. 왜냐면 그 27억이 계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K뱅크, 카카오뱅크 해줄 수 있어요? 그 사회적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원래 그 그래서 기술이니까.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든가 가상화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핵심은 원래 이쪽인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하는데 은행 계좌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안 필요해요. 필요해.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고. 한국에서는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처음에 할 때는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에 모니터링 집 세를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필요 없어요. 그게 진짜 포괄금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의 회계도 은행 계좌 기반으로 하잖아요. 기업의 회계. 공공재정 지출, 정부 재무 정책, 재정 정책, 이게 다 은행 계좌 기반이에요. 이런 거는 핀테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27억이 계좌 없는 사람들이 우리 금융에 들어왔을 때 진짜 금융 혁신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간 게 사실 저기 엔티 파이낸셜이나 이런 데서 중국에서는 쟤네도 은행 계좌 기반 베이스예요. 사실 핀테크가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일상 우리 같은 사람들 옛날에 은행 가잖아요. 줄을 엄청 길게 몇 시간씩 서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중국 은행 가면 줄을 서서 한 사람도 없거든요.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엔트 파이낸셜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제재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네. 이게 하나의 엔트에만 국한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의 전체 핀테크 기업,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업들. 그거는 질문이 많은 사람 그렇게 여쭤보는데 뭐 그건 조금 질문이 조금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게 아무리 시진핑 지도부가 머리가 둔해도 알리바바 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러냐면 네. 그 전에 그 우리 전 시간에서도 다뤘었던 중국의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네. 이것도 하나의 그 일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규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텐센트 중국의 주로 페이먼트 쪽, 핀테크 페이먼트 쪽에 엔티 파이낸셜이 55%예요. 시장의 55%. 그다음에 외채폐가 38% 해서 합해서 거의 9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미국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다 독점해버려서 지난번에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트럼프 트위터 계좌 없어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상 객관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냐가 되게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인데. 예.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일인데 그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하죠. 중국은 주로 이 알리바바하고腾讯이잖아, 텐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공동으로 반독점 규제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말한 그런 규제들이 엔티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외채표도 적용하고 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엔트파이낸셜의 몸값이 확 낮춰지는 것처럼 네. 그러한 조치들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그렇죠. 테크 기업들, 그렇죠. 그 플랫폼 기업들의 그렇죠. 몸값도 낮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가장 바로 그 상장을 원래는 처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중국이 원래 엔티 파이낸셜이 탁 치고 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계 1위 IPO였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이 핀테크 회사를. 찡동 알죠? 네, 찡동도 갖고 있었고 월채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 뭐죠? 얘네 다 앞에서 터뜨렸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같이 상장했을 거 아니에요. 몸값이 얼마나 높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딱 거꾸러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얘네들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밸류에이션 다 낮춰졌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중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주식 투자 이게 유효한가요? 아니면 지금은 좀 앞으로 좀 더 몸값이 낮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엔티 파이낸셜 금융 지주사를 상장시킬 건지 테크로 상장시킨지는 봐야 돼요. 일단 뭐 둘 중에 어쨌든 상장시킬 거예요. 시간 문제고. 그래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이렇게 큰 회사를 결국 이제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왜냐면 주주가 외국인이 많아요. 텐센트도 주주가 남아공의 쿠스베거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도 손정희가 지분율이 뭐 좀 팔았지만 어쨌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니까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기정사실화예요. 그러니까 조정은 하지만 이게 뭐 얘네들을 막 죽여버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큰 폭의 가치 하락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과거에는 불확실성이 컸잖아요. 이게 회색지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책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이 불확실성이 컸는데 오히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거죠. 너는 금융, 너는 테크 이래가 불확실성 오히려 그러면서 줄어들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낮춰졌지만 대신에 불확실한 건 우리 금융에서 뭐죠? 리스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어디에서 결정되죠? 리스크로 결정되거든요. 그게 R이거든요. 금리. 그래서 너무 또 깊게 얘기하면 또 머리 아파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터파이낸셜이 재상장될 때 그 몸값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보면 되겠구나.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금융사로 펄을 받냐 테크로 펄을 받냐 이슈예요. 근데 지금 거의 정리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걸 모두 합쳐가지고 테크로 받았었는데 이제 이걸 분리했을 때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 지금까지는 테크핀으로 받았죠. 왜냐면 테크인데 파이낸스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분리해버렸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주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 한번 잘 참고를 하고 규제 동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규제 동향. 규제. 규제 동향. 알겠습니다. 글로벌의 규제 동향이 아주 중요해요. 네.